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기출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문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 시험을 본 선생님도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시험을 보는 선생님도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를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죠? 문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죠? 아마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께서 그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죠? 핸드폰으로 그 문제를 찍어서 지하철에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 전식으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육학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 중학교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개발 계획서의 일부다. 그렇죠? 올해 문제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계획서라는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죠? 이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육학이 다양한 어떤 분과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분야를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학급 일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죠? 문제가 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 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를 읽고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생의 정체성 발달, 그 다음에 조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요, 예비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렇죠? 힘과 능력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교사의 역량 또는 교사의 어떤 자질 이런 개념으로 많이, 그죠?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사의 자질 또는 역량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을 구성하시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평가, 그 다음에 학생의 정체성 발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로 구분하고 있죠. 교육심리. 그 다음에 조직활동, 이 부분은 교육행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이 부분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처음 출제될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와 정합성을 강조하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 내에서 특별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내렸던 정시 시험과 추시 시험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 자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배점을 한번 보세요. 배점을 한번 보면 논술의 구성 요소가 15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점이었습니다. 그죠? 논술의 구성 요소가 16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점수가 지난해는 4점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점과 그 다음에 구성 및 표현 점수가 5점으로 변동이 됐다고 하는 점.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15점 내지는 16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및 문제점을 각각 2가지씩 구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 한번 보면요. 위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수업 구성과 관련돼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 그죠? 첫 번째 줄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 그죠? 이 부분만 파악해도 아마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의 흥미, 요구, 능력을 토대로 한 활동을 증진할 것. 그죠? 흥미와 요구와 능력과, 그죠? 활동.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네요.
세 번째는요.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그것을 조직해서 학생이 직접 경험하게 할 것,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핵심적 키워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일방적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할 것.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통합해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키워드, 경험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요구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활동, 직접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향할 것, 이런 어떤 힌트, 어떤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개념들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지난해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올해죠, 그죠? 지난해가 아니네요, 그죠? 그 올해 시험을 봤던 선생님께서 자기는 이 부분을 진보주의라고 썼는데 진보주의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보주의가 되나 안 되나, 그죠? 근데 사실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같은 경우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보주의자 중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알고 있는 뭐 듀이 같은 경우가 그죠? 진보주의 협회를 창설을 통해서 그죠? 만든 교육 과정인 거기 때문에 전체적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과 단점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진보주의에 근거해서 답을 썼다 하더라도 아마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왜냐면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교육 과정인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죠?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교육 과정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진보주의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진보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썼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보주의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뭐예요? 철학 사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20세기 미국 철학을 배웠을 때 진보주의와 본질주의, 항준주의, 재건주의,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면이나 큰 틀에서는 사실 진보주의와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명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감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채점자가 좀 폭넓게 인정해 준다면 그죠? 뭐 감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채점자라고 한다면 그죠? 약간의 어떤 차별성을 둘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안 했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흥미와 요구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어떤 측면과 연관이 있냐면 학습 동기 유발이죠. 그죠? 학습 동기 유발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어떤 흥미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 유발이 훨씬 더 그죠?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죠. 동기 유발의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적인 학습에 좀 유리하죠. 그렇죠. 그 뒤 같은 경우가 또는 막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같은 그 학자들이 흥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흥미 자체가 굉장히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 같은 경우에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학자로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흥미를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요구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흥미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 그 자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렇죠? 흥미를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교육적 성취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용적인 의미에서 흥미를 강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기 유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개별 학습,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어떤 흥미와 요구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흥미에 따라서 또는 요구에 따라서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차 또는 뭐 개별 학습에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다. 또는 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뭐 사회 구성으로서의 교육이 뭐 가능하다. 이런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 이후에 등장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그렇죠? 뭐 본질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 진보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지적,
지적인 능력, 학습력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에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지식에 대한 역량의 저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왜냐면 아이들의 어떤 흥미라든지 아니면 요구에 초점을 둬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교과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한 그렇죠? 능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 같은 것들을 학습자의 어떤 흥미나 또는 뭐 요구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교과 내용 자체가 논리적 구성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어떤 교과 내용의 어떤 논리적 구조성 또는 뭐 구성적인 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답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평가 계획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면 평가 시점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마련할 것. 저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배웠을 때 평가 시기에 따라서 평가를 구분하는 유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수업 전에 하는 것이 진단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 시행하는 형성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총괄평가, 평가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평가 이후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평가를 실시할 것. 답이 나오네요. 그죠? 형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 실시 전 학생의 학습 진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것. 그렇죠? 이 부분은 뭐 형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사실 굉장히 좀 쉬웠죠. 그리고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해 때 중등교육학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냐면 동기 유발 방안과 관련돼서 형성평가를 활용한 동기 유발 방안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때 형성평가 문제가 나왔었고, 그죠? 저는 사실 굉장히 이 문제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나왔던 주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때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번 난이도를 좀 굉장히 좀 쉽게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 있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학습자와 교수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형성평가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수자 입장에서 형성평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뭔가요? 사실 교수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형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수업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자신한테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학 내용에 관련돼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사학습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죠? 개선 또는 어떤 피드백을 얻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자 입장에서 형성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학습자 입장에서도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평가 측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도 형성평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습 결과에 대해서 교사의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 훨씬 더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와 또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나름의 어떤 강점을 가진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면 평가의 기능과 효과적인 시행 전략. 평가의 기능은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피드백 효과겠네요. 그죠? 피드백 효과.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곤란 같은 것들을 진단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시험 성적이 반영하지 않아요. 형사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적인 어떤 평가를 내기 위한 순위라든지 등수를 매기기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습 동기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피드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수업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중간에 시행하는 형사평가인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어려운 문제도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만드는 건가? 누가 만드나요? 대부분 교사가 많이 만듭니다. 그죠? 최저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그죠? 절대평가를 활용을 통해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구성을 통해서 형사평가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두 번째 문제와 관련돼서 평가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렇죠. 형사평가 관련된 개념들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로 지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성급한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할 것. 그렇죠? 진로 선택을 유보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를 접할 수 있는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 그렇죠? 진로와 관련돼서 성급하게 선택을 하지 말라는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충분한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문제는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제시한 개념 한 가지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에 관련된 개념 그렇죠? 문제가 너무 그죠? 너무 쉽네요. 그죠? 직접적인 답을 다 그죠? 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 기억이 안 되지, 그렇죠? 선생님들은 뭐 제 수업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에릭슨과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릭슨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그렇죠? 그 한 분은 제가 이제 엄마인지 아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은 유태인이에요. 그죠? 아마 아빠가 유태인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분은 유태인이고 한 분은 덴마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사실 뭐 유태인이나 덴마크인은 구별을 못하지만 어찌됐든간에 그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유태인이고 한 분은 덴마크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 혼혈인이죠, 그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 자체가 또 어디서 생활을 했냐면 독일의 지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유태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혼연이었기 때문에 유태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뭐예요?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교육과 관련돼서 그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다문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어떤 학급의 어떤 그 학습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언어적인 측면 때문에 이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바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는 그죠? 엄마는 외국인이고 동남아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중간적인 입장, 가정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한국인인지 또는 뭐 내가 그죠? 뭐 동남아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에릭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에릭슨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에릭슨의 어떤 정체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격 발달 이론이에요. 그렇죠? 성격 발달 이론과 관련돼서 8가지 단계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준비를 했었을 때는 다 암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주 뭐 주제 근절서부터 앞글자 따서 8가지 단계까지 다 외우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에릭슨이 문제가 나온다면 5단계에 해당이 되는 정체성 형성 단계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릭슨과 문제가 나온다면 정체성과 관련된 이 5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돼서 당연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을 읽어만 봐도 이 부분은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제 5단계에 해당이 되는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당시에 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있죠. 우리가 추가로 배웠을 때 마샬이라고 하죠. 그죠? 마샬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돼서 4단계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정체성 혼미다, 정체성 폐쇄다, 그죠? 뭐 정체성 유예다, 뭐 정체성 성취다, 그죠? 위기와 참여를 통해서 4가지 그죠? 에릭슨의 어떤 정체성 이론을 좀 더 체계로 정리한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거해서 답을 구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진로 지도의 3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선배들이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
그 다음에 롤모델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제공할 것.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예요? 벤두라의 사회 인지학습 이론에 제시된 개념이라고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우리가 벤두라 하면 제가 예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사회 인지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더 근본적인 개념은 그죠? 관찰학습. 또는 뭐 롤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개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벤두라와 관련돼서 제가 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신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이 안 됐고, 그죠? 관찰학습과 롤모델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여기 힌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할 것. 이 부분이 다른 여타 행동 중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강화문을 통해서 그 행동의 빈도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죠? 벤두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강화물이 없어도 우리가 관찰만으로도 간접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관찰학습 또는 롤모델, 모델링 수업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롤모델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제공할 것, 그렇죠? 관찰만으로도. 그 다음에 롤모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 그렇죠? 연령이 비슷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 긍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훨씬 더 롤모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 벤두라의 어떤 관찰학습이나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전공 교과 교육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어떤 그죠? 롤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의 어떤 전공 과목, 교과 교육론에서 아마 모델링 학습을 언급하지 않는 교과 과목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관찰학습에 대해서 아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간접 경험 기회, 뭐 롤모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학교 내 조직 활동과 관련돼서 한번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공식 조직 안에서 소집단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조직 활동을 파악할 것.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 모임에 적극 참여할 것. 그죠? 자발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인 거죠. 그죠?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그죠? 공식적 조직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모임에 의해 근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모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모임은 뭐예요? 그죠? 당연히 비공식 조직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활기찬 학교 생활을 위해 학습 조직 외에도 나와 관심이 같은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죠? 비공식 조직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행정 배웠을 때 교육행정 이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론이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론에 근거해서 나온 어떤 학교 내 조직이 바로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뭔가요? 이 조직에 구성원이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공식 조직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비공식 조직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 어떤 의미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첫 번째는 뭔가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유대와 협력, 그렇죠?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학교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끼리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배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협력이나 유대감을 통해서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교사의 어떤 역량과 자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끄집어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식 조직만의 어떤 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의사소통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소위 말하는 어떤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공식 조직의 어떤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그죠? 문제점이라고 보게 된다면 소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취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사소통적인 부분의 어떤 장애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전달 사항이 아니라
소문에 의한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죠. 바로 정실주의입니다. 그죠?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대면적인 어떤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실주의.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형성 평가가 문제가 나왔고 진로 지도와 관련돼서는 에릭슨의 정체성 개념, 그렇죠. 정체성 형성 개념 5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 개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벤두라의 어떤 관찰 학습, 그렇죠. 모델링 이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조직, 그러니까 교육 행정에서는 비공식 조직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또는 체감적으로 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심리, 교육 과정,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철학,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구성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뭐 교육학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학 공부 많이 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의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교육 정책을 국가의 어떤 교육 정책을 설명을 하면서 임용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뭐냐면 2차를 강조하는 거예요. 2차에서 어떤 내용인가요? 2차에서도 바로 수업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런 교과 내용 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과 불합격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한 문제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이 한 문제 차이를 가지고서 과연 그 A라는 교사, B, 떨어진 B라고 하는 교사가 과연 능력적인 부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별하고 이것을 양성하고 우대하는 어떤 교육적 풍토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변별 개념으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수한 인재를 뭐 이것을 뭐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1차가 좀 많이 활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이론을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공 같은 경우에도 과목에 따라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된 영역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좀 쉽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런 어떤 추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어떤 내용 같은 것들을 설명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제가 적중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너무 그렇죠? 너무 좀 우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학 이론을 그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적중했다, 적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쵸? 1년 동안 강의 계획서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의 비중과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뭐 겁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 교육학 열심히 하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제 양심상 그렇게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난이도는 아마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학의 비중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20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먼저 시험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최소한의 어떤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교육학을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공을 할애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강의 계획 한번 보면 1, 2월 달에는 기본적인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교육학 논술을 이제 새로 책을 다시 또 이제 정리해서 새롭게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들, 추가했던 내용들을 다 통합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이론으로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학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공부했다면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서브노트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 서브노트도 제가 이제 새롭게 올해 새롭게 이제 출간되는 그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1, 2, 3, 4월 달을 정리하게 되면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은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직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1, 2월 달, 3, 4월 달을 다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들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은 직강 수업을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죠. 그 학원 사이트에서 자료 같은 걸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수 있게끔 어떤 개념적인 키워드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빈칸 채우기 문제 또는 요약하는 문제,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별로 문제를 제가 매주 나눠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정리하셔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공부했던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5월 달, 6월 달이 굉장히 애매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재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낭비인 거고요. 그죠? 왜냐면 수강료와 관련돼서 제가 어쨌든 직강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죠? 효율적인 면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5, 6월 달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문제 형식으로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5, 6월 달에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연습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상 논술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모의고사 문사를 최대로 많이 풀어보고 시간을 재서 그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고 첨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근거해서 7월 달서부터는 이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9,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실전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과 저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매주 첨삭을 진행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많이 써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첨삭을 진행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들에 한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무료로 진행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그렇죠?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교육학은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교육학을 뭐 믿고 따라하라 이런 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근데 올해 시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해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보시고 나름의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1, 2월 강의 계획서인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제가 어떤 그냥 이렇게 구성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개념들만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네, 이렇게 해서 올해 봤던 시험 문제에 관련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계획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강의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무엇보다 염두해야 될 것은 교육학 논술은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비중은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이 어떤 스스로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교육학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